첫 번째 시간은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로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아드레너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들이 다른 질병에서, 그러니까 아리스미아에도 뭐 우리가 언급을 했었고, 카디악 페일러에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고, 물론 카디악 페일러에서는 뭐 1차적으로는 카디악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오히려 베타 아고니스트를 쓸 수도 있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베타 블로커가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카디악 페일러를 유발하는 원인이 하이퍼텐션이 있다면 그거는 교정하기 위해서 또 뭐 아드레너직 블로커들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뭐 다른 질병에서도 이런 아드레너직 블로커들이 사용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은 특히 이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가 사용되는 용도 중에서 하이퍼텐션과 관련된 그 약물의 사용,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면서 약물 각각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안티하이퍼텐시브 에이전트로 뭐 베타 블로커, 아니 아드레너직 블로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약물군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약물군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작용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하이퍼텐션의 패소피지올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앞서 강의에 좀 나왔나?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도 생리학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웠을 내용, 요거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뭐 유니버설한 원칙이죠. 프레셔는 플로우와 리지스턴스의 곱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러드 프레셔와 블러드 플로우, 즉 카디악 아웃풋, 뭐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헤모다이나믹스의 측면에서 보자면 블러드 프레셔는 카디악 아웃풋과 페리페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면 블러드 프레셔 증가하고, 페리페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 증가하면 블러드 프레셔 증가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한 번 짜내는 스트로크 볼륨과 1분에 몇 번 짜내느냐 하는 하트레이트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면 카디악 아웃풋 증가해서 BP 증가하고, 하트레이트가 증가하면 카디악 아웃풋 증가해서 BP 증가하고, 물론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블러드 프레셔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요소들, 카디악 아웃풋과 페리페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 이런 요소들이 결정하는 인자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거가 실제로 그 피지올로지컬리 컨트롤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크게 봤을 때 이 블러드 프레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자들에 대해서 조절 작용을 하는 시스템은 크게 봤을 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 그리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이 물론 가장 중요한 조절 기전으로 작용해서 이거는 각각의 요소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심장의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켜서,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면 위에 여러 요소들 중에 뭐가 영향을 받는 거죠? 스트로크 볼륨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컨트랙틸리티가 증가하면 한 번 짜낼 때 더 많이 짜내겠죠. 그리고 또 심장에 대한 다른 효과로는 베타 스티뮬레이션 되면 SA 노드에서 하트 레이트가 증가하게 되니까 스트로크 볼륨도 증가하고 하트 레이트도 증가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요소들의 변화가 없다면 그만큼 요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한 만큼 블러드 프레셔는 증가하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이 심파테틱 너버스 시스템은 베슬에도 작용해서 1차적으로는 리지스턴스 베슬, 즉 아테리올들을 수축시켜서 이 페리페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또 이게 베인도 수축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아테리올이 리지스턴스를 결정하는 거에 비해서 베인율들은 커패시턴스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커패시턴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비너스 리턴이 결정되죠. 커패시턴시가 커지면, 그러니까 베인들이 이완되면 블러드가 베인에 더 많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비너스 리턴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비너스 리턴이 작아지게 되면 엔드 다이어스톨릭 프레셔 작아지고 결국 스트로크 볼륨 작아지고, 그에 비해서 이 베인들이 수축을 하면 비너스 리턴 증가하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 증가하고 카디악 아웃풋 증가하고 이런 효과들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아테리올 베인들에 다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BP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독립적으로 또 일부는 심파테틱 너브에 디펜던틀리,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키드니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죠. 너버스 시스템과 별개로. 그래서 키드니에서 레닌이 분비되면, 키드니에서 혈압이 낮거나 퍼퓨전이 적은 걸 감지하면 레닌이 분비되고, 이 레닌에 의해서 플라스마에 있는 안지오텐신5젠이 안지오텐신으로 컨버전되고 좀 더 스트롱한 안지오텐신2로 컨버전되고, 이 안지오텐신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또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소듐 리텐션을 야기해서 블러드의 볼륨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죠. 예, 이게 이제 블러드 프레셔의 컨트롤이고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 메커니즘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센서리 인풋을 담당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바로 리셉터. 예, 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카로티드 바로 리셉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스트레치에 반응해서 스트레치에 의해서 심파테틱 디스차지가 억제되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상태가 되면 심파테틱 디스차지가 억제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이게 즉각적으로 혈압 변화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이 즉각적인 혈압 변화에 이런 즉각적인 혈압 조절이 나타나는 가장 뭐랄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상적인 상황 뭐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면 브레인으로 가는 퍼퓨전이 일시적으로 자세에 의해서 낮아질 수 있고, 카로티드 바로 리셉터의 이 스트레치가 적어지고, 그래서 심파테틱 디스차지가 더 많아져서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한 그런 조절 기전에 의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훅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잘 안 일어나면 뭔 일이죠? 이게 만약에 잘 안 일어난다, 이런 심파테틱 레귤레이션이 잘 안 일어나면 우리가 경험하는 증상이 일어났을 때 핑 어지러워지는 거죠. orthostatic hypotension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얘기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리날 퍼퓨전 프레셔에 디펜던틀리 주로 이거에 의해서 레귤레이션 되고, 주로는 블러드의 안지오텐신 2 레벨과 알도스테론 레벨에 의해서 장기적인 조절이 일어나는 거죠. 장기적인 바소 컨스트릭션과 장기적인 소듐 리업소프션. 그래서 우리 몸의 플루이드의 양, 그래서 블러드의 양을 결정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절 기전을 정리를 해서 보자면, BP는 카디악 아웃풋과 시스테믹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로 결정되는데, 카디악 아웃풋은 또 하트레이트와 스트로크 볼륨으로 결정되고, 하트레이트는 앞서 얘기한 이런 심파테틱, 파라심파테틱 스티뮬러스와 서큘레이팅 카테콜라민, 주로 에피네프린 같은 거, 이런 거에서 결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볼륨은 컨트랙틸리티와 프릴로드, 시간부터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프릴로드를 결정하는 인자들 중에는 비너스톤과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있는데, 이 비너스톤은 심파테틱 너버 시스템이나 카테콜라민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고,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은 소듐 리텐션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스테믹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는 직접적인 알파 아드레너직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조절을 받고, 그 다음에 서큘레이팅 레귤레이터들,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나 키드니에서 레닌 분비돼서 플라스마에서 생성되는 안지오텐신2나 이런 것들이 레귤레이터로 작용하고, 로컬 레귤레이터로 작용하는 게 이제 오간 투 오간 체인지가, 그러니까 어떤 오간에서 특정한 오간에서 부분적으로 블러드 플로우의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드럭의 타겟으로 작용할 때는 시스테믹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혈압의 약물요법에 사용되는 다양한 약물들은 이런 조절 기전 중에 어딘가에 작용하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베타 안타고니스트나 나중에 얘기할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것들은 하트레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베타 아고니스트는 또 컨트랙틸리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칼슘 채널 블로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프릴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는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게 뭐 생각해보면 다 뭐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가는 내용들이에요. 예.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약물을 사용해도 사실은 혈압에 강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고혈압의 치료와 관련해서 그게 하여튼 이런 복잡한 레귤레이터리 메커니즘들이 피지올로직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일종의 컴펜세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이퍼텐션 상황에서 예를 들면 블러드 베슬에 직접 작용하는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거, 주로 베슬에 작용하는 다이하이드로피리딘 계열의 칼슘 채널 블로커를 사용했다.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혈관들이 이완되면서 페리페랄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에 작용해서 요거요. 예를 들면 여기요.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것을 사용해서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직접적으로 낮춰서 혈압을 떨구는 그런 약물 치료를 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진 것 자체에 반응해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나 리날 퍼퓨전 감소로 인한 레닌 릴리즈 이런 거 다 증가하겠죠. 일종의 컴펜세이션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떨어졌던 BP가 컴펜세이션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의 약물로, 특히 직접 혈관에 작용하는 약물로 혈압을 떨어뜨렸을 때 그것이 BP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 일시적으로 반응을 보였다가 BP 컨트롤이 안 되는 일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블락할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을 추가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약물과 이런 약물을 컴바인해서 최대한 낮아진 BP가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게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러그 테라피에 있어서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전반적인 하이퍼텐션의 약물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 이미 언급했고 알고 있는 이런 아드레너직 리셉터 블라커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고 있지만 워낙에 과거로부터 많이 쓰였던 가장 대표적인 베타 블로커 프로프라놀롤이 있죠. 이거는 논셀렉티브 하기 때문에 베타 1, 베타 2에 다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논셀렉티비티, 그래서 베타 2 이펙트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베타 1 리셉터에 작용해서 하트레이트와 컨트랙틸리티를 감소시킴으로써 스트로크 볼륨을 감소시키고 하트레이트를 감소시켜서 카디악 아웃풋을 떨어뜨려서 에오틱 프레셔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은 베타2 리셉터에 만약에 작용을 하면 이 다양한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증가시켜서 특히 아스마 같은 게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에 직접 이 베타2 이펙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게 혈관들 중에 일부는 알파 리셉터가 도미넌틀리 혈관 리지스턴스를 결정하고 어떤 혈관에서는 베타 리셉터가 도미넌트하게 혈관 저항을 결정하죠. 어떤 오간에서는 베타 리셉터가 혈관 저항을 주로 조절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베타 리셉터 같은 경우, 베타2 리셉터요. 이게 심파테틱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되는 게 아니고 이완되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베타2 리셉터의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오히려 일부 오간에서 페리페랄 바소 딜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베타 블로커는 이 바소 딜레이션을 막는 거니까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거는 키드니에도 작용해서 이건 베타1 이펙트입니다. 베타1 이펙트, 베타2 이펙트는 아니고요. 키드니에도 작용해서 레닌 릴리즈를 억제함으로써 또 이것이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주로 요 효과와 요 효과 두 가지를 경유함으로 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프라놀롤과 비슷하게 나돌롤, 티몰롤, 핀돌롤, 카베딜롤 같은 약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넌셀렉티브한 작용을 나타내는 데 비해서 메토프롤롤, 아테놀롤, 알세비톨롤 같은 약물들은 베타1 셀렉티비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이퍼텐션에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베타2 이펙트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하이퍼텐션의 치료에 주로 이용됩니다. 뭐 부작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카디악 아웃풋 감소할 거고요. 당연히. 그게 이제 드럭 이펙트를 나타내는 메커니즘이기도 하지만 피로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트의 서프레션에 의해서 브라디카디아, 그 다음에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에 가까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손발이 차진다거나 퍼퓨전이 부족해지니까 에어웨이 리지스턴스 증가하는 거, 이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탈할 수 있잖아요. 브론코스패즘이 나타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메타볼릭 이펙트가 있죠. 이게 원래 피지올로직하게 심파세틱 톤이 증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하나가 요 하이포글라이세미아 때 반응하는 거죠. 이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것도 가끔 우리가 뭐 요즘 같아서는 밥을 굶어서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경험할 일은 없지만 당뇨 환자에서 오히려 인슐린이나 어떤 하이포글라이세믹 에이전트가 너무 작용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운동에 의해서 뭐랄까 글라이코젠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격심한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하이포글라이세미아 경험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타키카디아잖아요. 눈앞이 막 까매지는 증상,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느껴지는 현상인데 이게 원래 피지올로직하게 심파세틱 톤이 증가하는 그런 스티뮬러스 중에 하나가 하이포글라이세미아 상황이죠. 위기 상황. 그래서 베타블로커에 의해서 이런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대한 리스폰스가 블락될 수도 있고요. 이런 이게 결과적으로 글루코스 레벨을 다시 높이고 그런 자극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리피드 메타볼리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TG나 LDL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HDL은 오히려 떨어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위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DM 하이퍼텐션, 그 다음에 하이퍼리피데미아 이런 것들이 성인병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하게 동반돼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특히 또 DM이 있을 때 DM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미안합니다. 이거 스펠링 잘못 썼네요. Increased risk of DM이죠. 미안합니다. 예, 이게 DM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이퍼리피데미아, 그 다음에 DM 이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천식은 물론이고 노지아 보미팅 다이아라야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CNS 이펙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프레션, 너버스니스, 인솜니아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게 심장에 주로 작용하는 베타 블로커에 비해서 혈관에 작용해서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에 영향을 미치는 알파 아드레너직 블로커도 전통적으로 안티하이퍼텐시브 에이전트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른 새로운 드럭들이 많이 나와서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에 직접 작용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이 약물 자체가 직접 혈관 스무스머스를 이완시킨다기보다는 이걸 이완시키는 심파세틱 액티베이션 또는 에피네프린의 작용을 블락하는 거죠. 그 알파 리셉터, 그 중에서 특히 알파1 리셉터에 주로 작용하는 거고, 이런 효과는 뭐 마이너하거나 아니면 특히 그 프리시냅틱 멤브레인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이건 일종의 피드백 이니비션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피드백 이니비션 억제하면 오히려 더 증폭될 수도 있죠.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이. 예, 1차적으로 요 작용을 나타내는 건데 그 알파1 리셉터는 기억나시겠지만 포스폴리페이즈 C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세포 내 IP3와 다이아실글라이세롤 이런 세컨드 메신저를 증가시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칼슘 레벨 높이고 바소 컨스트릭션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약이 프라조신이라는 알파 블로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1 셀렉티브 안타고니스트고 아테리올에 작용해서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낮추기도 하지만 비너스 딜레이터 이펙트도 있어서 카디악 아웃풋은 대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바스큘라 스무스머슬의 그러니까 페리페럴 바스큘라 리지스턴스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시간이 지나면 컴펜서티브 메커니즘이 일어나서 소듐 리텐션 된다거나 리플렉스 타키카디아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과 대개의 경우에는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포스츄랄 하이포텐션에 있어서 이런 알파 액티베이션이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경우에는 이 포스츄랄 하이포텐션 나타날 수 있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평상시에 전혀 뭐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 그냥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 혈압 떨어져 가지고 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뭐 이거는 넌스피시픽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의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쓰이지는 일반적인 하이퍼텐션의 치료에는 쓰이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펜토라민이나 페녹시벤자민 같은 넌스피시픽한 알파1, 알파2에 다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 중에서 특히 페녹시벤자민은 이리버시블한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작용 기간이 굉장히 길고 아주 특별한 경우 이런 피오크로모사이토마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리버시블하게 작용하는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고요. 이거 그 라베탈롤이라는 약물은 이게 이름만 보면 무슨 롤 붙은 거, 프로프로놀롤, 뭐 아테놀롤 이런 베타 블로커의 일반적인 명칭이지만 이거는 베타 블로커 맞습니다만 알파 액션도 상당한 정도를 갖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베타 블로커로 작용해서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페리페랄 리지스턴스에도 작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펙트가 모두 다 하이퍼텐션의 그 베네피셜한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리플렉스 타키카디아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알파 이펙트에 의한 베타 컴펜세이션도 같이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요거는 좀 다른 부류의 약물입니다. 지금 베타 블로커 얘기했고 알파 블로커 얘기했는데 센트럴리 액팅 심파솔라이틱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 알파 블로커냐 베타 블로커냐 이런 거
페리페랄에서 얘기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브레인스템의 바소프레서 센터.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바로 리셉터에 반응해서 지금 바로 리셉터에서 오는 시그널이 약해졌어. 카로티드 아터리의 프레셔가 낮아. 하면 그럼 이제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을 쫙 일으키는 그런 센터에 해당되는 리전이 브레인스템에 있는데 여기서 심파세틱 아웃플로우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직접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BB를 뚫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2 아고니스트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기 이런 자극이 일어나는 중간 과정에 알파2 리셉터를 경유하는 그런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있는데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알파2 아고니스트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심파세틱 아웃플로우를 감소시킵니다. 이건 센트럴리 액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에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 이게 특히 리바운드 하이퍼텐션의 위험이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제하고 있다가 드럭의 농도가 떨어지면 이전에 이 약물이 있기 이전보다 더 높은 심파세틱 아웃플로우가 나와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리바운드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리바운드 하이퍼텐션이 사실은 다른 어떤 종류의 안티 하이퍼텐시브 에이전트에 의해서도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이런 심파세틱 블로커들이 그런 리바운드 하이퍼텐션을 유발할 리스크가 크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약물이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작용 기전과 작용 부위를 갖는 약물로 구아나벤즈와 알파 메틸도파 약물이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너무 광범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적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에이전트로 갱글리온 블랑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센트럴 액팅 아니고요. 센트럴 액팅 아니고 다시 페리페럴 액팅으로 돌아왔는데 이거는 그 강글리온에 있는 니코티닉 리셉터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파세틱 갱글리온의 경우, 그러니까 파라심파세틱이든 심파세틱이든 갱글리온에 있는 거는 니코티닉 리셉터잖아요. 아세틸콜린 리셉터잖아요. 그래서 이 리셉터 중에서도 특히 심파세틱 갱글리온에 있는 아세틸콜린 리셉터, 즉 니코티닉 리셉터에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심파테틱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그런 거죠. 근데 뭐 이론적으로 이게 심파테틱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효과가 도미넌트해서 그렇지 파라심파테틱 액티비티도 당연히 저하될 수 있겠죠. 반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심파테틱 그 아웃플로우가 브레인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갱글리온, 그 다음에 터미널, 그래서 뭐 알파 리셉터, 베타 리셉터 이렇게 쭉 이제 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리페리까지 그런 시냅틱 트랜스미션 과정들이 쭉 있으면 그 과정 어딘가에 작용하는 이런 앞서 얘기한 약물들과는 달리 카테콜아미너직 뉴론에 작용해서 카테콜아민의 신테시스나 릴리즈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카테콜아민의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카테콜아미너직 뉴론의 피지올로지 배우면서 우리가 뭐 생리학 또는 생화학 시간에 언급했던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 같은 거.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한번 잠깐 리뷰해보고 지나가자면 우리가 많이 봤던 이 그림. 그래서 카테콜아미너직 뉴론 같은 경우 처음에 이 카테콜아민, 노에피네프린이든 에피네프린이든 도파민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프리커서가 되는 물질은 타이로신이죠. 그래서 타이로신이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면 타이로신의 이 페놀링에 하이드록실 그룹 하나 붙어 있던 거가 이게 하이드록실 그룹이 또 하나 붙으면 다이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 되죠. 타이로신은 모노 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고 페닐알라닌의 페놀링에 하이드록실 그룹 하나 붙은 게 타이로신이고 하나 더 붙인 게 도파잖아요. 그리고 타이로신으로부터 도파를 만들어내는 이런 엔자이머틱 액션은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 도파민에서 카복실 그룹 아미노산의 카복실 그룹과 아민 그룹 중에 카복실 그룹 떨어지고 나면 도파민이 돼서, 이 도파민이 이런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베지클 안으로 들어가고, 뭐 이 도파민이 뭐 노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으로 컨버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한 이 메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약물은 이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 요 엔자임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카테콜라민의 신스테시스를 저해해서 뉴런이 이 레보넬 카테콜라민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런 약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노에피네프린을 분비하는 심파테틱 너브 엔딩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아드레너직 뉴런에 작용해서 이런 심파테틱 액티베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 중에는 작용 기전이 또 다른 약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아네티딘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으로 다시 보자면 여기 구아니티딘 같은 거는 이 베지클이 퓨전이 돼서 그 안에 있던 내용물, 즉 노에피네프린 같은 것이 밖으로 시냅스로 쏟아져 나가는 이 과정에 억제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베지클 안에 지금 노에피네프린이 있는데 베지클이 멤브레인에 가서 퓨전되고 밖으로 릴리즈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레저핀의 경우에는 이 베지클라 모노아민 트랜스포터, 이게 이런 도파민과 프로톤의 이런 그 카운터 트랜스포트를 담당하는 이런 트랜스포터인데, 이거에 억제제로 작용해서 베지클 안으로 이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의 프리커서 같은 것들이 업테이크가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베지클 안에 이런 카테콜라민, 아민, 이런 심지어는 세로토닌까지도 이런 것들이 다 디플리션 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들은 그런 작용 기전을 갖고 작용하는데, 앞으로도 또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이퍼텐션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은 이전에 얘기했던 다이우레틱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얘기할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다 하이퍼텐션에 원칙적으로 다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약물이 조금 더 낫고 어떤 약물이 조금 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약물은 쓰면 안 되고, 이런 렐러티브한 인디케이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우레틱스 중에 일부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유릭애시드의 재흡수를 오히려 촉진한다거나 해서 가우트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베타 안타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스마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하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를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으니까 쓰면 안 될 거고요. 앞으로도 또 얘기하겠지만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나 뭐 하트 페일리어의 특정한 상황, 그리고 타키 아리스미아, 마이그레인 이런 게 있는 상황에는 베타 안타고니스트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약물에 비해서 베타 아고니스트를 쓰는 게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에 비하면 알파 아고니스트는 상대적으로 인디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로스테틱 하이퍼트로피가 있습니다. 프로스테틱 하이퍼트로피 되면 유린 리텐션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런 상황에서, 프로스테틱 하이퍼트로피 상황에서 유리너리 리텐션을 좀 저해하기 위한 용도로 알파 안타고니스트를 약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혈압이 있는데 프로스테틱 하이퍼트로피가 같이 있는 환자 같으면 이 하나의 약물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효과를 다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렐러티블 인디케이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임상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중에 어떤 항고혈압제를 쓰는 것이 유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도 또 역시 앞으로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안저이나 팩토리스 상황에서도 이런 심파세틱 블로커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는 하이퍼텐션과는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론 심파세틱 블로커 이외에 또 칼슘 채널 블로커나 다른 다양한 약물들이 다 사용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많은 환자들에서 이런 심파세틱 블로커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거 이것도 파소피지올로지가 복잡하죠. 근데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안자이나 팩토리스의 파소피지올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옥시젠 디맨드와 서플라이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케미아는 혈관이 막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패소피지올로지의 에센셜한 포인트는 그 옥시젠의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인밸런스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려면 물론 근본적으로는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되지만 그런 수술적인 방법 이전에 약물 치료에 있어서 목표로 삼는 거는 한편으로는 옥시젠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옥시젠의 디맨드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혈관이 막힌 것만 생각하면 옥시전 어떻게든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켜야지 라는 생각만 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옥시젠의 디맨드를 감소시키는 약물요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옥시젠의 디맨드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냐? 컨트랙션이 더 이제 강하게 일어날수록 옥시젠 디맨드 많을 거고, 하트레이트 높을수록 당연히 옥시젠 디맨드 많을 거고, 월 텐션, 엔드 다이스톨 프레셔, 프리로드 많을수록 당연히 높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낮춰주면 이런 안자이나 팩토리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짐작이 가죠? 알파 블로커나 베타 블로커들이 이런 이펙트 나타낼 수 있겠죠. 하이퍼텐션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효과죠.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상황에서 대개의 경우에 아세로마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아세로마에서 블러드 클롯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막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이제 거의 루틴으로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이 패소피지올로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사고를 막는 목적 말고 패소피지올로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한 목적으로 쓰는 약물들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베타블로커와 나이트레이트 계열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약물들이에요. 그리고 크로닉한 상황에서는 칼슘 채널 블로커,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메커니즘이 다른데 라놀라진 같은 약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안자이나 팩토리스의 치료제라는 건 이런 것들이죠. 나이트로글라이세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죠. 그렇겠지? 너네들도 떠오르겠지?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할 것이고, 지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이 심파세틱 블로커, 특히 베타 블로커가 이런 안자이나 팩토리스의 치료 효과를 잘 나타냅니다. 그 작용 기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트레이트, 컨트랙틸리티 이거 낮춰서 BP 낮추는 하이퍼텐션에 사용되는 용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이 약물이 작용하는 메커니즘 다 똑같습니다. 나타낼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렐러티블리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고 어떤 경우에 좀 더 인디케이션이 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 앞서 얘기한 얘기들 똑같은 거 지금 다시 그냥 적혀 있는 거고요. 안자이나 팩토리스와 관련해서 그 안자이나 팩토리스가 크게 봤을 때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스테이블 안자이나 이런 카테고리로 구별이 되고, 한편으로 베리언트 안자이나라고 하는 조금 특별한 형태의 안자이나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세로마, 주로 아세로마 같은 게 의해서 혈관이 막히는 거와는 달리 바소스페즘에 의해서 일어나는 안자이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가장 요런 경우에는 칼슘 채널 블로커, 나중에 얘기할 칼슘 채널 블로커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베타 블로커를 사용하면 이게 코로나리 리지스턴스를 오히려 증가시켜서 바소스페즘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자이나에는 금기예요.